여러분, 지금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유럽 청년들입니다. 지난 2년간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입학 전 1년의 자유시간을 갖는 갭이요.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 유럽 청년들은 미국이나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런던도 아니고 뉴욕도 아닌 서울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학교 졸업생 중 23%가 갭이어 목적지로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5%에 불과했던 수치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IT 기업 인사팀장 마이클 첸. 그는 최근 2년간 신입사원 채용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원자 이력서에 서울, 판교, 한국 인턴십이라는 단어가 급증한 것입니다. 처음엔 K-팝 팬들의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 달랐습니다. 이력서에 한국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의 실무 능력 평가 점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빠른 업무 처리 속도와 협업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도대체 졸업을 앞둔 유럽의 우수한 청년들이 왜 한국으로 몰려드는 걸까요? 그들이 서울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경험하는 걸까요? 마이클 첸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가 2주간 서울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장.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클 첸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기업에서 인사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19년간 같은 자리에서 전 세계의 인재들을 평가하고 채용하는 일을 해왔지요.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수백 통의 입사 지원서가 쌓였고 그 서류들을 검토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몇 년은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스탠포드 출신의 똑똑한 친구들,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온 천재들, 옥스퍼드에서 날아온 수재들. 그들의 이력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대학 출신이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어떤 전공자가 빠르게 적응하는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로 쌓이면서 채용 기준도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2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뭔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첫 번째 지원서를 펼쳤지요. 지원자는 독일 뮌헨 출신의 청년이었어요. 이름은 토마스 슈미트. 뮌헨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더군요. 추천서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경력란을 보는 순간 눈길이 멈췄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갭이어 1년 서울 체류. 판교 소재 스타트업 인턴 6개월. 서울이라고요? 판교요? 유럽 청년들이 갭이어를 보내는 곳은 보통 런던이나 뉴욕이었습니다. 가끔 호주나 캐나다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서울은 처음 봤어요. 더구나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스타트업에서 인턴까지 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지원서를 열었어요. 프랑스 리옹 출신의 소피 베르나르였습니다. 역시 명문대 출신이었고 성적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또 경력란에 같은 단어가 보이더군요. 대학 입학 전 갭이어 서울 한국어 학당 수료. 서울 소재 IT 기업 인턴 4개월.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명 연속으로 같은 패턴이 나온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신입 지원자 서류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지요. 올해 상반기 신입 채용 지원자 350명 중에서 이력서에 한국 관련 경험이 적힌 사람이 46명이나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3%였어요. 전년도에는 5% 정도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3년 전 자료를 보니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이 지원자들의 면접 통과율이었어요. 일반 지원자들의 면접 통과율은 평균 18% 정도였는데 한국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은 32%나 됐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지요.
저는 궁금해서 실제로 채용된 사람들의 근무 평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입사 후 첫 해 업무 평가 점수를 비교해 봤어요. 한국에서 개비어를 보낸 직원들의 평균 점수가 일반 신입사원보다 확실히 높았습니다. 특히 업무 속도와 팀워크 항목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어요. 동료들에게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느끼는지 궁금했거든요. 개발팀 팀장에게 커피 한잔하자고 했어요. 그 친구는 15년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같은 걸 느끼고 있더군요. 최근 입사한 신입 개발자 중에 한국에서 개비어를 보낸 친구가 셋 있었는데 모두 적응이 빠르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다는 겁니다. 특히 마감 압박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험이 있는 직원 몇 명을 개별적으로 만나봤어요. 그중 한 명이 독일 출신의 루카스였습니다. 25살의 밝은 청년이었지요. 루카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개비어를 서울에서 보내기로 했냐고요. 그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처음엔 케이팝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음악을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대요. 그러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걸 알게 됐고 어차피 개비어를 보낼 거면 미래에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선택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뭘 배웠느냐고 물었지요. 루카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속도와 효율을 배웠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많이 배웠대요. 빠르지만 정확하고 바쁘지만 체계적이더라는 겁니다. 특히 판교 스타트업에서 인턴할 때 느낀 거였다고 했어요. 프랑스 출신의 소피도 만났습니다. 24살의 똑똑한 친구였어요. 소피는 대학 입학 전에 꼭 개비어를 갖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런던이나 뉴욕을 선택했는데 본인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던 중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고 그 나라의 교육열과 성실함에 대해 듣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어땠냐고 물었어요.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학당에서 만난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도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했던 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해 여름 인사팀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 관련 경험을 가진 지원자가 3배 이상 증가했고 그들의 채용률과 업무 평가도 평균 이상이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인사이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어요. 다른 회사들도 같은 현상을 겪고 있느냐고요. 저는 이미 확인해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IT 기업 5곳에 근무하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물어본 결과였지요. 놀랍게도 모든 회사에서 비슷한 현상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의 증가, 그리고 그들의 높은 업무 성과. 회의가 끝나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어요. 중국처럼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영국처럼 전통적인 유학 국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개비어 장소로 선택하는 걸까요? 저는 자료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그러다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지요. 이 친구들은 하나같이 시간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하루 스케줄을 분 단위로 계획하고 실행하더군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지킨다는 게 추천서를 통해서도 확인됐어요. 또 하나 눈에 띈 건 협업 능력이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보다는 팀 프로젝트 경험을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배운 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19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사님께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사님은 흔쾌히 승인해 주셨어요. 오히려 돌아와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비행기표를 예매하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특별한 뭔가가 있을까요? 데이터는 분명했지만 직접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그동안 정리한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에서 개비어를 보낸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루카스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다고요. 일하는 태도, 배우는 태도, 시간을 대하는 태도. 그게 지금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태도라니.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할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앞뒤로 젊은 유럽 청년들이 서너 명씩 무리지어 서 있더군요. 백팩을 맨 모습이 영락없는 개비어 여행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책자가 일반 여행 가이드북이 아니었어요. 한국어 회화책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모인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외국인 청년들이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신기해서 잠시 멈춰 섰지요. 한쪽에서 금발의 여자 청년 2명이 짐을 찾고 있었습니다.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가방에 독일 대학교 로고가 보였어요. 그 친구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되겠냐고 했지요. 그중 한 명이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행 온 거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로 1년간 서울에 머물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인턴십도 할 예정이라더군요. 개비어를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친구 중에 작년에 서울에서 개비어를 보낸 친구가 있는데 돌아와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계획 없이 살던 친구였는데 한국 다녀온 후로는 뭐든 체계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가보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서울 시내 호텔까지 부탁드렸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도로의 깔끔함이었습니다. 차선이 정확하고 표지판이 명확했어요. 무엇보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께 말을 걸어봤습니다. 요즘 외국인 승객이 많으냐고요.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특히 젊은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엔 관광객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몇 달씩 머물 거라는 청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 제일 많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체계적으로 설치된 가로등, 어디 하나 허술한 데가 없어 보였어요. 미국 고속도로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쉬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너무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현지 조사 계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 시내에 있는 한국어 학당이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보기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외국인 손님이 제법 많이 보였어요.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테이블에서 프랑스어가 들렸어요. 3명의 청년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한국어 공부 자료였더군요. 한국어 학당은 강남 지역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지하철 안이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학당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다양한 나라 학생들이 보였어요. 접수처에서 방문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둔 터라 원장님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셨지요. 원장님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자상한 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안내해 주시면서 요즘 학당 분위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최근 2년 사이에 유럽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중국이나 일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학생들이 전체의 35%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냐고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한류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많았다고요.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확실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오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거나 한국 시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지요. 교실을 둘러봐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이 흔쾌히 안내해 주셨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교실마다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한 교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서양인이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쓰며 설명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딴짓하거나 졸고 있는 학생이 없더군요. 그 진지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휴게실로 갔습니다.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커피를 한 잔 뽑아 들고 앉아 있는데 한 청년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23쯤 돼 보이는 금발의 청년이었어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독일 함부르크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펠릭스라고 했지요. 한국어를 배운 지 석 달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상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라더군요. 개비어로 한국에 온 거냐고 물었어요. 펠릭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전에 1년간 한국에서 보내기로 했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적극 찬성하셨다더군요. 형이 먼저 한국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 부모님도 믿고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형 이야기가 나와서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형이 작년에 서울에서 6개월을 보냈는데 그 경험이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하더군요. 펠릭스는 핸드폰을 꺼내 형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형이 그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정말 잘 도와줬다더군요. 일하는 방식도 배웠고 시간 관리하는 법도 배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일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형이 독일로 돌아간 후 뮌헨 공대에 입학했는데 첫 학기 성적이 전교 10등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놀라워하셨대요. 어떻게 공부했느냐고 물었을 때 형은 한국에서 배운 방법대로 했다고 대답했다더군요. 매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철저히 지키고 모르는 건 바로바로 물어보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공부 효율이 확 올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펠릭스도 오고 싶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조금 걱정하셨대요. 한국은 너무 먼 나라고 혼자 가기엔 부담스럽다고요. 하지만 형이 적극 추천했고 형의 변화를 직접 본 부모님도 결국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와보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펠릭스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기대 이상이라고요. 한국어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막상 배우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체계적이더라는 겁니다. 한글이라는 문자 자체가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규칙만 이해하면 금방 읽고 쓸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정말 친절하다고 했어요. 길을 물어보면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어떤 분은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한다더군요. 식당에서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메뉴를 천천히 설명해주고 처음 보는 음식도 어떻게 먹는지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인턴십을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판교에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6개월간 일하기로 했다더군요. 급여는 많지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한국 직장 문화를 경험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독일로 돌아가서 취업할 때 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다른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마리는 21였어요. 파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영국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언니가 한국 다녀온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더군요.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서울에서 인턴하고 돌아와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국 기업 지사에 취업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순조로웠다는 거예요. 면접에서 한국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합격했다고 하더랍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지오바니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6개월 배우고 인턴을 6개월 하고 그 다음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어가 배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커리어를 위해 취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학당을 나서면서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 후에 주로 어떤 길을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원장님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작년에 졸업한 유럽 학생 120명 중에서 65명이 한국 기업 인턴십을 했고 30명은 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연결됐으며 나머지는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본국으로 돌아간 학생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 해외 지사에 취업하거나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한국어 강사가 되거나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봤던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펠릭스 같은 청년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미래를 향한 진지한 준비였던 겁니다. 내일은 판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실제로 일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판교행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는데도 지하철 안이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고 노약자석은 비워두고 모두 조용히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사회 전체의 효율을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판교역에 내렸습니다. 역 자체가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안내 표지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니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빌딩들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새롭고 더 정돈된 느낌이었지요. 첫 번째 방문지는 중견게임 회사였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둔 곳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그 중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얼굴도 몇 명 눈에 띄었습니다. 인사팀 차장님이 나와서 맞아주셨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지요. 회의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장님이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어요. 직원이 350명 정도 되는 회사였고 모바일 게임을 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인턴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었습니다. 차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현재 12명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유럽 출신이고 갭이어 기간을 이용해서 온 청년들이라더군요. 작년만 해도 4, 5명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 급격히 늘었다고 했습니다. 왜 외국인 인턴을 받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차장님의 대답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그냥 문화 교류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예상 외로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차장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게임을 만들 때 외국인 인턴들의 시각이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디자인에 반응하는지 그런 걸 직접 피드백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한국 직원들도 자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인턴들이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냐고 부탁드렸습니다. 차장님이 흔쾌히 사무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개방형 사무실이었는데 칸막이 없이 책상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며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지요. 한쪽 구석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차장님이 그 청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은 막시밀리안이고 오스트리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22이었어요.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막시밀리안은 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영국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었는데 갭이어를 갖고 싶어서 1년 미뤘다더군요. 그리고 그 1년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한국이었냐고 물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케이팝 때문이었다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한국 음악을 좋아했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답니다. 그러다 한국이 게임 산업이 발달했다는 걸 알게 됐고 본인이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해보니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했어요. 회의에서 결정된 건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기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모여서 해결책을 찾는다더군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한국어가 서툴어서 처음엔 걱정했는데 팀원들이 정말 잘 도와줬다고 합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실수해도 혼내지 않고 다시 가르쳐줬다더군요.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문화가 강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배운 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물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3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시간 관리라고 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은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쓴다더군요. 점심시간도 정확히 1시간이고 회의도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시간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책임감이라고 했어요. 맡은 일은 반드시 끝내는 문화가 있다더군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부족해도 자기가 맡은 건 책임지고 완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프로의식이라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퇴근 후에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공부한다더군요. 주말에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막시밀리안과의 대화를 마치고 다른 부서도 둘러봤습니다. 디자인팀에 프랑스 출신 인턴이 있었어요. 이름은 클로에였고 23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갭이어로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클로에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고 있냐고요? 클로에는 열정적으로 대답했어요. 한국 디자인의 섬세함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이콘 하나도 여러 번 수정하면서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이 놀랍다더군요. 프랑스에서는 적당히 만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디테일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차장님이 구내 식당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식당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어요. 한식, 양식, 일식까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직원들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금액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보니 직원들이 편하게 식사하면서도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식사 예절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차장님과 식사를 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국인 인턴들의 평가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차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언어 문제 때문에 걱정했다고요. 그런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 의외로 잘 적응하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친구들이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한 번 배운 건 확실히 익히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더군요. 그런 태도가 한국 직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작년에 인턴했던 독일 청년이 올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합니다. 인턴 기간 동안 워낙 성실하게 일했고 한국어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더군요. 회사에서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외국어가 능통한 직원이 필요했고 그 친구가 딱 맞았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장님이 건물 밖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차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요즘 세상은 국경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한국에 오는 외국 청년들을 보면 그 의지가 확실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오후에는 다른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작은 회사였어요. 직원이 25명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맞아주셨는데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이 회사에도 외국인 인턴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영국에서 온 제임스였고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였어요. 둘 다 21였습니다. 제임스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런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했는데 입학을 1년 미뤘다고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더군요. 친구 중에 한국에서 인턴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턴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이라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있다더군요. 영국에서는 실패하면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실패도 배움의 과정으로 본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마르코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통을 중시하는 문화라서 새로운 걸 시도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문화가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대표님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외국인 인턴을 받으시냐고 여쭤봤어요. 대표님의 대답이 명쾌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만들면 한국 시장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배워서 돌아가면 그 나라에서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신다더군요. 문화 교류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셨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판교를 떠났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였습니다.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신호를 지키고 줄을 서고 서로 배려하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하는데 막시밀리안이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했던 그 말이요. 시간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동료를 대하는 태도. 그게 이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외국 학생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주요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미리 국제처에 연락을 해둔 터라 담당 교수님이 캠퍼스 투어를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정문으로 들어서니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국제처 건물로 갔습니다. 로비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교환학생을 보내고 받는 나라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유럽의 주요 대학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더군요. 프랑스의 소르본,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영국의 킹스 칼리지. 명문 대학들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학자 같은 분위기였어요. 사무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현황을 설명해 주셨지요. 현재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이 전체의 15%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중 교환학생이 600명 정도 되는데 최근 3년 사이에 유럽 학생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더군요. 전에는 중국, 일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유럽 학생이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늘었다고 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첫째는 한류의 영향이고, 둘째는 한국 대학의 수준이 올라간 것이고, 셋째는 취업 시장에서 한국 경험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세 번째 요인이 최근 들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유럽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할 때 이력서에 한국 교환 학생 경험이 있으면 면접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중시하면서 한국을 경험한 인재를 선호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냐고 부탁드렸습니다. 교수님이 흔쾌히 안내해 주셨어요. 먼저 중앙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규모가 상당했어요. 7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각 층마다 다른 용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3층 열람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누구 하나 떠드는 사람이 없었지요. 모두 집중해서 책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외국인 학생 몇 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토론하고 있더군요. 교수님이 그쪽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방해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4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1명은 한국 학생이었고 나머지 셋은 외국인이었어요.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앙투안, 독일에서 온 한나, 스페인에서 온 파블로였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서관 1층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앙투안이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파리 정치대학에서 왔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한다고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여기 와 있는데 이제 석 달째라더군요. 처음 2달은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한국 대학이 프랑스 대학과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앙투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학생들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은 수업 듣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도 도서관에 남아서 공부한다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 문화가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거의 모든 수업에서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팀원을 정말 잘 챙긴다더군요. 외국인이라고 소외시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준다고 합니다. 언어가 서툴어도 이해해주고 천천히 설명해주고 함께 과제를 완성하려고 노력한다더군요. 한나에게도 물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왔다고 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지 넉 달째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한국대학의 시설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이 24시간 개방되고 스터디룸도 많고 컴퓨터 시설도 최신이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학교 와이파이가 캠퍼스 전체에서 빠르게 터진다는 게 놀라웠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라더군요. 그리고 교수님들의 열정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수업이 끝나도 학생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고 이메일 보내면 빠르게 답장이 온다더군요.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고 진로 상담도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파블로는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왔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교환학생 온 지 5달째라고 했습니다. 파블로가 강조한 건 한국 학생들의 협력 정신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 과제를 할 때 모르는 게 생기면 한국 학생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더군요. 자기 과제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설명해주고 같이 디버깅도 해준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서로 돕는 문화가 강하다고 느꼈다더군요. 세 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학업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부를 그냥 의무처럼 했는데 여기 와서는 적극적으로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열정을 보면서 자극받았고 그 영향으로 본인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됐다더군요. 앙투아는 프랑스로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 관리 습관이 생겼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배웠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요. 이 모든 걸 한국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독일로 돌아가서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하고 한국 대학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으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더군요. 파블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대학원을 마친 후 한국 기업의 유럽 지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스페인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곳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공학관으로 갔어요. 최신 실험실과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로봇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외국인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조지라는 학생이었어요. 23이었고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조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연구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조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영국보다 훨씬 좋다고요. 실험 장비가 최신이고 연구비 지원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함께 연구하는 한국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더군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서 실험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요. 조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을 때는 적당히 했는데 여기 와서는 최선을 다하게 됐다더군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 식당으로 갔어요.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1000명 이상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메뉴도 다양했습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까지 선택할 수 있었지요. 식당에 외국인 학생들이 제법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는데 2명이 외국인이었어요. 그쪽으로 다가가 양해를 구하고 함께 앉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타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였습니다. 둘 다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 학기를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 3명과 함께 같은 수업을 듣고 있어서 친해졌다더군요. 마르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지내는 게 어떠냐고요? 마르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다고요. 한국 친구들이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더군요. 같이 밥 먹을 때도 외국인이 먹기 편한 메뉴를 고려해주고 한국 문화를 천천히 설명해주고 한국어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에밀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한국 친구들이 잘 이해해줘서 금방 적응했다더군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과서로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오후에는 기숙사를 방문했습니다. 국제 기숙사라고 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사는 곳이었어요. 건물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 방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레아라는 학생이 살고 있었어요. 21였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한국어 교재와 경제학 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한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레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레아는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시설이 좋고 관리가 잘 되고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느낀다더군요. 독일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웠는데 한국은 밤늦게 혼자 걸어도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같은 층에 프랑스, 스페인, 일본, 중국 학생들이 살고 있는데 다 같이 어울려서 지낸다더군요. 주말에는 함께 서울 구경도 다니고 한국 문화 체험도 한다고 합니다. 레아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레아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바꾼 경험이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유럽 밖의 세상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시야가 완전히 넓어졌다고 합니다. 아시아라는 곳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빠르게 발전하는지 직접 느꼈다더군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열정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합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대학원에 진학할 건데 아시아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더군요. 해질 무렵 캠퍼스를 나섰습니다. 교수님이 정문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요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데 한국이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더군요.
한국을 경험한 외국 학생들이 돌아가서 한국의 좋은 면을 알리는 문화대사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오늘 만난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앙투안, 한나, 파블로, 조지, 마르타, 에밀리, 레아. 모두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되겠지요. 내일은 실제로 한국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갭이어나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선택이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남의 한 고층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글로벌 전자기업의 본사였어요. 인사팀에서 외국인 직원 몇 명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로비에서 방문증을 받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유리로 된 사무실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인사팀 과장님이 맞이해 주셨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후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키가 큰 청년이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름은 토마스였고 독일 뮌헨 출신이었습니다. 26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갭이어로 한국에 왔다가 그대로 눌러 앉았다고 했습니다. 벌써 4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다더군요. 어떻게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어 배우고 인턴 경험 쌓고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대요. 그런데 판교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6개월 인턴을 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다더군요. 일하는 속도, 문제 해결 방식, 팀워크. 모든 게 독일과 달랐다고 합니다. 인턴이 끝날 무렵 대표님이 정규직을 제안했고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고 해요.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본인의 의지가 확고해서 결국 응원해 주셨답니다. 그 스타트업에서 2년 일하다가 지금 회사로 이직했다고 했습니다. 더 큰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싶었다더군요. 지금은 해외 마케팅팀에서 유럽 시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독일과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몇 가지를 짚어주었어요. 첫째는 의사결정 속도라고 했습니다. 독일 회사는 회의가 길고 결정이 느린데 한국은 빠르다더군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바로 실행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일에 대한 열정이라고 했어요. 한국 동료들은 자기 일에 정말 진심이라더군요. 단순히 월급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 전염돼서 본인도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배려 문화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팀의 일원으로 대해준다더군요. 한국어가 서툴 때도 천천히 설명해주고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 배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몇 년은 더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배울 게 아직 많고 경력을 더 쌓고 싶다더군요. 언젠가는 독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한국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소피였습니다. 25이었어요. 파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갭이어로 한국에 왔다가 3년째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같은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소피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한국이 너무 좋아서 남게 됐다더군요. 서울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 디자인의 섬세함을 배웠다고 합니다. 색감,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모든 면에서 디테일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 스튜디오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았고 1년 일하다가 더 큰 곳에서 경험을 쌓고 싶어서 지금 회사로 왔다고 합니다. 글로벌 제품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정말 만족스럽다더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장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소피는 3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파리는 밤에 혼자 다니기 무서운데 서울은 새벽에도 안전하다더군요. 여성으로서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편리함이라고 했어요. 대중교통이 완벽하고 배달 시스템이 발달했고 인터넷이 빠르다더군요. 생활하기 정말 편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사회라더군요. 나이나 경력보다는 능력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20대에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고 아이디어가 좋으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해요.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토마스와 소피가 안내해 주었어요. 식당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식사를 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냐고 물었어요. 토마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고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매일이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회식 문화가 힘들었다더군요. 독일은 업무 끝나면 각자 집에 가는데 한국은 회식이 잦아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회식이 단순히 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팀워크를 다지는 시간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 받아들이기 쉬워졌다고 합니다. 소피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회사의 위계 문화가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다더군요. 프랑스는 상하 관계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선후배 관계가 뚜렷하니까요. 하지만 그게 나쁜 의미의 위계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한국 방식이 더 편하다더군요. 독일이나 프랑스로 돌아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이었어요. 여기서도 외국인 직원을 만났습니다. 영국 출신의 제임스였어요. 28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런던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다고 해서 본인도 도전해 보고 싶었다더군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로 왔지만 회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줘서 지금은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사업팀에서 영어권 시장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람을 느낀다더군요. 영국과 한국의 직장 문화 차이를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해주었어요. 영국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각자 맡은 일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팀 전체의 성공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본인 일이 끝나도 동료를 도와주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한다더군요. 그리고 영국은 칼퇴근 문화가 강한데 한국은 유연하다고 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조금 더 있고 일이 없으면 일찍 가는 시기라더군요. 처음엔 그게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제임스에게도 한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냐고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것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경력을 더 쌓고 싶고 한국어도 완벽하게 익히고 싶다더군요.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할 생각도 있다고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이탈리아 출신의 마르코였습니다. 27이었어요. 밀라노에서 패션을 공부하다가 한국 패션에 관심이 생겨서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마르코는 한국 패션 산업의 역동성에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더군요. 이탈리아는 전통을 중시해서 변화가 느린데 한국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업 속도에 놀랐다고 했어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샘플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정말 빠르다더군요. 이탈리아였으면 몇 달 걸릴 일을 여기선 몇 주 만에 해낸다고 합니다. 마르코에게 한국과 이탈리아 중 어디가 더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각각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여유롭고 문화가 풍부한 반면 한국은 역동적이고 기회가 많다더군요. 지금 나이에는 한국이 더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해질 무렵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만났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카를로스였어요. 29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한국 기업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 스타트업에서 해외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는 조금 다른 경로로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1년간 서울에서 공부했는데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졸업 후 바로 한국 취업을 결심했다더군요. 스페인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가 한국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와서 입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장점을 물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기회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청년 실업률이 높아서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한국은 능력만 있으면 기회를 준다더군요. 나이가 어려도 실력을 인정받으면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라 배울 게 많다고 했어요. 스페인은 경제가 정체되어 있어서 새로운 게 없는데 한국은 매일 새로운 걸 시도하고 혁신한다더군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정말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에게 앞으로 계획을 물었습니다. 몇 년 더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언젠가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한국과 스페인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돕거나 스페인 기업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걸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더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토마스, 소피, 제임스, 마르코, 카를로스. 5명 모두 한국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일시적인 경험으로 왔다가 여기 남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이가 어려도 능력만 있으면 기회를 주고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빠른 변화가 본인들에게 맞는다고 생각했지요. 무엇보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준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성공하면 함께 기뻐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에 추가할 내용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험을 쌓는 곳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유럽 청년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 교육 시스템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의 교육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에 있는 사설교육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식 학습법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했어요.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원장님이 직접 맞아주셨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오랫동안 교육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라더군요. 상담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이 학원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3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 처음엔 한국에 사는 외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갭이어로 온 외국 청년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더군요. 지금은 수강생의 70%가 유럽 출신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 입학 전에 한국식 학습법을 배우러 온다더군요. 여기서 석 달 정도 집중 교육을 받고 나면 대학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은 크게 4가지라고 하셨어요. 시간 관리, 집중력 훈련, 목표 설정, 자기주도 학습. 이 4가지가 한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핵심이라더군요. 먼저 시간 관리부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를 분 단위로 계획한다고 하셨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점심 후엔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 저녁엔 무엇을 복습할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다더군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로 지킨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대부분 계획 없이 산다고 하셨어요.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공부하거나 쉬거나 하는데 그러다 보니 효율이 떨어진다더군요. 여기서는 체계적인 계획 세우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을 볼 수 있냐고 부탁드렸습니다. 원장님이 교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한 교실에 12명 정도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외국인 청년들이었어요. 강사님이 칠판에 스케줄표를 그리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나눠서 쓸 것인지,
어느 시간대에 집중력이 높은지, 언제 쉬어야 효율적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진지하게 듣고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딴청 부리는 학생이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독일에서 온 율리아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21였어요. 여기서 공부한 지 2달째라고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어요. 율리아는 확실한 변화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체계가 없었다더군요. 기분 내키면 몇 시간씩 하고 안 내키면 하루 종일 안 하고. 그런데 여기서 계획 세우는 법을 배우고 나니 매일 일정하게 공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했어요. 전에는 공부하다가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해진 시간 동안은 오직 공부에만 집중한다더군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온 니콜라도 만났습니다. 22였어요. 여기 온 지 1달 반이라고 했습니다. 니콜라에게 왜 이 학원에 등록했냐고 물었습니다. 니콜라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형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형이 작년에 여기서 교육받고 나서 대학 성적이 확 올랐다더군요. 전에는 중간 정도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물으니 형이 한국식 공부법이라고 했다더군요. 니콜라도 똑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곧 대학에 입학하는데 좋은 성적으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서 배운 방법을 대학에서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더군요. 다음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집중력 훈련이었어요. 강사님이 학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줬습니다. 30분 동안 문제를 풀되 절대로 딴 생각하거나 주변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타이머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교실이 조용했습니다. 연필 소리만 들렸지요. 아무도 고개를 들거나 옆을 보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강사님이 문제지를 걷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30분 동안 한 번도 다른 생각 안 하고 집중했냐고요.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사님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연습하면 된다고요. 매일 이렇게 집중 훈련을 하면 1달 후에는 2시간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더군요. 한국 학생들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한식당이었는데 외국인 학생들도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알레한드로라는 학생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스페인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다더군요. 그런데 친구가 한국에서 교육받고 와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봤다고 해요. 그 친구가 여기를 추천해서 왔는데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졌다더군요. 계획대로 하니까 성취감이 생기고 집중해서 하니까 효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온 에밀리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부를 대충 했는데 여기 와서 제대로 하는 법을 배웠다더군요.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익혔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원장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끈기라고 하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더군요. 계속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 풀어낸다고 합니다. 그 끈기가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어려우면 금방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 찾는다더군요. 하지만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려워도 계속 시도하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반복 학습이라고 하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한 번 배운 걸 여러 번 복습한다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유럽 학생들은 한 번 배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금방 잊어버린다더군요. 여기서는 체계적인 복습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배운 날 복습하고 일주일 후 다시 보고 한 달 후 또 보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고 합니다.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이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정말 효과가 있냐고요? 원장님은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졸업생들한테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소식,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 여기서 배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다더군요. 작년에는 학생이 50명이었는데 올해는 12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학원을 나서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 자체를 가르친다는 점이었어요. 시간 관리, 집중력, 끈기, 반복 학습.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다른 교육기관도 방문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외국인을 위한 학원이었어요. 여기도 학생 대부분이 유럽 출신이었습니다. 원장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학원은 한국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외국인을 돕는 곳이라고 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대학 입시 전략, 면접 준비까지 도와준다더군요. 최근 지원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럽 학생들이 많이 늘었는데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많아졌다더군요. 한국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취업률이 높냐고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통계를 보여주셨어요. 지난해 졸업한 외국인 학생 중 80% 이상이 6개월 내에 취업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이든 본국 기업이든 한국 대학 학위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더군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 것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암기 위주가 아니라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가르친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 관리, 집중력, 끈기, 반복 학습. 이런 능력은 학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직장에서도 인생 전반에서도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유럽 청년들이 이걸 배우러 한국에 오는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한국 사회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안전, 편리함, 문화. 외국인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교육만이 아닐 테니까요. 다음 날은 특별한 일정 없이 서울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의 장점을 몸소 느껴보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먼저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출근 시간대였는데도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타고 노약자석은 비워두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이 깨끗했고 화장실도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한 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인도가 넓고 평평해서 걷기 편했어요. 휠체어나 유모차도 다니기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호등마다 음성 안내가 나왔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잘 설치되어 있었지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운영이었어요. 물건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간단한 식사부터 생활용품까지 다 있었어요. 계산대에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키오스크로 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요.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할 일을 하면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한식당이었는데 메뉴판에 영어 설명이 있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음식이 빨리 나왔습니다. 맛있었고 양도 충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는데 카드도 되고 모바일 결제도 됐습니다. 현금 없이도 모든 게 가능했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말하는 편리함이구나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원에 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자전거 도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거나 산책하거나 쉬고 있었어요. 한쪽에서 외국인 청년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함께 해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함께 운동을 했어요. 휴식 시간에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 온 청년들이었어요. 모두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한결같이 좋다고 했어요. 특히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녀도 무섭지 않고 귀중품을 잃어버려도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더군요. 프랑스에서 온 친구는 파리와 비교하며 말했습니다. 파리는 소매치기가 많고 밤에는 조심해야 하는데 서울은 새벽에도 안전하다고 느낀다더군요. 그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친구는 대중교통을 칭찬했습니다. 어디든 지하철과 버스로 갈 수 있고 배차 간격도 짧고 요금도 저렴하다더군요. 차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친구는 인터넷 속도를 얘기했습니다. 한국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걸 직접 느낀다더군요.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터지고 모바일 데이터도 빠르다고 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들과 헤어지고 한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조명이 켜지면서 다리들이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젊은이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삶의 질이구나 싶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환경.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즐기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명동으로 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거리에 외국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능숙하게 안내했어요. 제품 설명도 여러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보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여러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음식점, 카페, 옷가게, 화장품 가게. 모든 곳이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메뉴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먹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지만 거리는 밝았어요. 사람들로 붐볐지만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순찰을 돌며 안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지하철에 사람이 많았어요. 여성들도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정리했어요. 외국인들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안전, 편리함, 청결, 효율성. 이 모든 게 갖춰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외국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에 오늘 경험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삶의 질이 높으니 장기적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게 당연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출장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본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한국의 무엇이 전 세계 청년들을 끌어당기는지 그 핵심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첫날 인천공항에서 본 유럽 청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으로 한국 땅을 밟던 그 친구들.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를 좋아해서 오는 정도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직접 보고 들은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어 학당에서 만난 펠릭스, 판교에서 만난 막시밀리안, 대학에서 만난 앙투안과 한나. 이 친구들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것도 명확했습니다. 시간 관리, 집중력, 끈기, 협력.
이런 능력은 어느 나라에서든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한국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런 걸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소피, 제임스, 마르코, 카를로스. 이들은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한국에서 커리어를 쌓기로 했어요. 한국이 본인들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서울 거리를 둘러봤어요. 평일 오전이라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께서 외국인이냐고 물으시더군요.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정말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봤고 많은 걸 배웠다고요. 기사님이 웃으시며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왔을 때의 느낌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특별한 뭔가가 있을까 의심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였어요. 빠르게 발전했고 효율적이고 안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회였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선물을 샀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줄 한국 과자와 화장품이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일주일간 작성한 내용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왜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으로 가는가? 부제는 한국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경쟁력 분석이었어요. 서론에는 처음 발견한 패턴을 적었습니다. 지원자 이력서에 한국 경험이 급증한 현상, 그들의 높은 업무 성과,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현장 조사. 본론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언어 교육이 외국인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둘째는 인턴십 기회. 판교와 강남의 수많은 기업이 외국인 인턴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는 대학 교육. 한국 대학의 높은 수준과 글로벌 지향성이 외국 학생들을 끌어들인다는 분석이었어요. 넷째는 한국식 학습법. 시간 관리, 집중력, 끈기 등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삶의 질.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었어요. 결론에는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지가 아니라 진지한 커리어 개발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제언을 적었습니다. 한국 경험이 있는 지원자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할 것.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그리고 직원들에게 한국 연수 기회를 제공할 것.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비행기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지난 일주일의 경험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 일에 대한 성실함, 미래를 향한 준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이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재능 있는 청년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명확했어요. 채용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한국 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 더 많은 가점을 주고 한국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땅을 밟는 순간 느낌이 묘했어요. 익숙한 곳이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본 효율성과 질서가 그리워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출장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다고 대답했어요.
오전 10시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임원진과 인사팀 전체가 모였어요. 프로젝터를 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장 보고라는 제목의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경험이 있는 지원자의 증가 추세, 그들의 높은 업무 성과, 빠른 승진 속도, 숫자로 증명되는 사실들이었습니다. 현장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학당의 진지한 학생들, 판교 오피스의 활기찬 분위기, 대학 캠퍼스의 국제적인 풍경, 생생한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인터뷰 내용도 공유했습니다. 펠릭스, 토마스, 소피, 앙투안. 그들이 한국에서 배운 것, 느낀 것, 얻은 것, 직접 들은 생생한 증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회사가 한국과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적인 보고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제안하신 방안들을 검토해서 실행하겠다고 하셨지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질문했어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좋으냐고요. 직접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보고 느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의미일까? 단순한 업무 차원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어요. 20년 가까이 같은 일을 하면서 쌓아온 확신들이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생각, 실리콘밸리가 유일한 답이라는 믿음. 그런 것들이 무너졌어요. 세상은 넓었고 기회는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걸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꿈의 장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명문대 학생들이, 미국의 똑똑한 청년들이, 캐나다의 재능 있는 친구들이 모두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배우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시간을 관리하는 법,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제 일을 다르게 하겠다고요. 한국과의 연결을 더 강화하고 한국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겠다고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권하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보라고요. 그곳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라고요. 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던 순간, 반신반의하며 입국장을 나섰던 그 순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하다는 걸, 그곳의 청년들이 열정적이라는 걸, 그리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21세기의 인재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학지였던 미국과 영국만이 아니라 한국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효율성, 체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배려. 그게 한국 교육의 힘입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은 계속될 겁니다. 더 많은 유럽 청년들이,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더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으로 향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세계로 나갈 겁니다. 한국의 효율성을, 한국의 성실함을, 한국의 혁신 정신을. 그것이 세계를 변화시킬 거예요. 저는 그 변화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이 그 증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왜 한국으로 몰려드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터이고 꿈을 키우는 도약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 세계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IT 기업 인사팀장의 한국 발견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